주식시장 이제 끝났다, 이제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기대치는 좀 낮춰서 보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씩 줄이고 다른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 1년 내외는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원자재 투자는 저는 늦진 않았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R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채권, 금리를 통해서 이 경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반기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3,700, 3,800 네. 이렇게까지 내다보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네. 현실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못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왜 이런가요? 네. 일단 이제 제 기억에 작년 연말에 코스피 가장 세게 질렀던 데가 3,300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300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향해서 지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최근에 3,600, 3,700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좀 빨리 올라온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기업 실적이 메꿔줄 거냐, 그거를 정당화시켜질 거냐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도 많이 더딘 거죠. 기대감은 이제 앞서갔고 지금은 과연 그 주가가 반영한 기대감이 맞냐 틀리냐를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는 게 확인된 다음에야 다시 갈 수 있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더 가긴 어렵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밴드로 어떻게 내다보세요? 사실 뭐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막 지수의 레인지를 이렇게 찍어놓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내가 현재 주식 비중을 더 계속 가져가도 될까? 이제 줄여야 될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주식시장 이제 끝났다, 이제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기대치는 좀 낮춰서 보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씩 줄이고 다른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올랐던 시기는 이제 끝났고 실적 장세로 돌입을 했는데 어떤 업종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가 있죠. 유동성 장세는 기업이 뭔가 이렇게 막 당장 돈은 벌지 못하는데 앞으로 돈을 잘 벌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 이익을 현재 가치와 땡겨오는 부분들을 옛날보다는 후하게 쳐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시장이 그런 모습이었죠. 뭐 미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흔히 말하는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랠리를 보였던 게 이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었는데 최근 보면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죠.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더 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뭐냐? 요즘에 많이 올라온 게 뭐 철강, 해운, 조선, 건설 뭐 이런 종목들, 흔히 말하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경기에 순환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경제가 위축됐었을 때 그런 종목들이 부진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경기 활동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과 민감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갔었을 때는 최근에 상승세를 주도했던 경기순환 민감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하반기에 갈수록 더 힘을 낼 수 있다. 아직은 그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평가돼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지금의 경기 민감주 주가 급등이 네. 너무 주가가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고평가됐다라는 환상이 깨지려면 실적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은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나온 다음에 오히려 꺾였어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는 빠졌거든요. 결국 이제 시장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2분기의 실적이 저는 1분기만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꺾이진 않고 사람들의 기대가 앞서 나갔다가 실적 보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팔 수는 있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경제활동에 따른 이런 경기 민감 순환 업종들의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가 먼저 벌써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어 보이고요. 뭐 2분기, 3분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개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정말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유망 업종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ETF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금퇴연구소라는 맞아요. 또 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칠한 은퇴족을 꿈꾸는 편이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퇴직연금을 직접적으로 이제 운용을 하시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섹터 정도, 업종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 ETF를 활용하는 게 꼭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어떤 그 ETF 종목들이 좋을까? 맞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뭐 해운, 조선, 철강, 그다음에 뭐 원자재 ETF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리츠 이런 것도 매우 좋았어요. 뭐 여러분 리츠도 아시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뻗어나갈 때는 사람들이 리츠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어느덧 시장이 조금 숨고르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리츠가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츠의 주가 상승도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전체로 봤었을 때 이런 리츠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경기순환 민감주 이런 거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플러스 더해서 여기서 좀 더 이제 포지션을 조금 더 애드업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여행, 화장품 요 세 개 업종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퇴직연금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 반등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으신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비대면 수혜주가 아니라 대면 수혜주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컨셉은 다르긴 해요. 이제 최근에 자동차가 조금 연초 좋았다가 안 좋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 최근에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면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최근에 물가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도 중고차 가격이 뭐 속된 말로 굴러만 가면 시동만 켜지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규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업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반도체 지금 또 시간 지나면 다 이제 공급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 억눌린 수요들 좀 있을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전 자동차 괜찮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하면은 최근에 또 전기차 테마를 그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조정받으면서 어느 정도 부담은 좀 완화된 것 같고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좀 괜찮다. 그래서 자동차 ETF 좀 좋게 보는 거고요. 자동차도 좋게 보지만 2차 전지도 좋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거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을 좋게 보는데 밸류에이션 비쌌다가 부담은 좀, 싸졌기 때문에 조금 싼 가격에서는 이럴 때는 조금 포트에 담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여행하고 화장품은 아까 얘기했던 컨셉. 대면되는. 여행은 항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네. 이 여행 부킹 서비스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행은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이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A라는 국가가 방역 모범 국가고 B라는 국가도 방역 모범 국가면 A하고 B만 서로 교차해서 여행하는 거를 허용하고 대신 격리 기간을 갖지 않는 일종의 큰 그 풍선 안에 들어가서 서로만 교류할 수 있다 해서 트래블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행 관련 산업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물론 당분간은 안 좋겠지만 이보다 나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승자 독식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먹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길게 내다보고 지금 시점부터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중에 또 제가 괜찮게 보는 거는 글로벌 럭셔리라는 ETF가 있거든요.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지쳤고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자기에게도 좀 선물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 명품관에는 이렇게 여성분들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보복 소비와 관련된 이런 해외 ETF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부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 깔고 가는 미국 주식 ETF로는 뭐 나스닥 100인가요? 아니면 S&P 500인가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깔고 가는 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00으로 깔고 가시죠? 제가 해외 주식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이 높고 뭔가 좀 규제에 대한 부분이 없이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S&P의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국내 종목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S&P를 할 바에는 차라리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하는 게 낫고, 나스닥 종목들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스닥 100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원자재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자재 투자는 사실은 파생상품 성격이 강해서 퇴직연금에 넣지는 못하잖아요. 단기 트레이드로 좀 해야 되는 건가요?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는 파생상품 ETF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파생상품 ETF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원자재 ETF가 다 선물이에요. WTI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WTI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 인도분, 6월 인도분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구리도 구리를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구리를 넘겨받는 그런 선물에 투자하는 게 바로 원자재 ETF입니다. 근데 그 원자재 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 가능해요. 연에 최대 한 400만 원까지는 넣을 수 있으니까 매년 400만 원 정도 그런 원자재 ETF를 깔고 가도 저는 충분히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황에서 원자재 투자를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일단은 원자재 시장은 강세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나 싶고, 뭐 혹자는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뭐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늘 항상 보게 되면은 경제가 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이 펜트업된, 즉 억눌린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내내 내지는 뭐 최근 연초까지도 경제활동이 억눌려 있다가 이제 뭐 미국 중심으로 백신 맞고 마스크 벗어 던지면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한 분기 안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뭐 1년 내외는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원자재 투자는 저는 늦지는 않았다. 추가적인 강세 여지는 남아있다. 저는 최근에 그 원자재 ETF는 농산물, 구리 이런 쪽을 중심 포트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이제 농산물 ETF와 구리 ETF를 투자하셨다. 그렇다면 금 투자는 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사실 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매해진 상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대표적인 성격도 있고, 뭐 산업용에서도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금 하면 약간의 이제 안전자산의 대용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원자재 시장을 보게 되면 금만 약해요. 나머지 금을 제외한 뭐 구리, 철광석, 농산물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금 가격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재미없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뭔가 약간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 부분을 상당 부분 조금 분할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금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되거나 뭔가 잘 모르겠을 때 사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법정 통화의 가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한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금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가상화폐가 해주고 있는 거죠. 법정 통화가 같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뭐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뭐 수량 자체가 중앙은행이 맘껏 이렇게 할 수 없는 가상화폐로 가는 게 이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금의 역할이나 그런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졌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금만으로는 인플레 해지 기능, 뭐 안전자산의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약화됐다. 그 기능을 가상화폐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정도와 같이 섞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약세니까 금 투자 이것도 아니고 이제는 금 자체의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기관들은 주식을 왜 팔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약간 청원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시장에 주도 세력을 떠오르다 보니까 국민연금 주식 좀 못 팔게 해라.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했어요. 투자의 한도를 늘려주진 않고 그 재량권의 한도를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기관들은 어떤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나요? 그동안에는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수준으로 좀 뽑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는 약간 다른 자산으로 비중을 조금 분산시키면서 일정 부분 에셋 얼로케이션에 조금 정상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원자재, 하이힐드 채권, 리츠 네. 선호되는 다른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도 뭐 나쁘게 보진 않지만 사실 코스피 사상 최고 수준에서 크게 멀어져 있진 않잖아요. 원자재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세고 장이 꺾일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용을 하루 이틀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투자해야 될 그런 자금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했던 조정을 받았던 채권 쪽에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투자에 대한 금액을 좀 할당하는 이런 상황에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 자산은 언제쯤 좀 쳐다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신흥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 접종이 끝났냐 안 끝났냐 확진자가 잘 통제되고 있냐 아니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는 신흥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뭔가 제조업 기반의 기술력이 있어서 비록 내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내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또 경기가 괜찮고 주식시장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대적으로 기술력 떨어지거나 내지는 이제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이런 신흥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면 두 가지. 백신 여부와 그 다음에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냐 없냐 그 두 가지로 소팅해서 신흥국을 바라봐야 된다. 정말 오늘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또 개인의 그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에도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